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픽2 시험에서 쓰기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박홍건 선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토픽2 시험에서 쓰기 문제는 모든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쓰기 문제를 아예 포기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포기는 하지 않더라도 듣기 시험이나 읽기 시험에 비해서 쓰기 시험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쓰기 문제도 듣기 문제나 읽기 문제와 마찬가지로 100점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기 문제에서 의미 있는 점수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쉽게 쓰기 문제를 풀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이번 과정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전에 비해서 쓰기 문제를 어렵지 않게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같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1강 쓰기 문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토픽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시험은 1교시, 2교시, 3교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교시는 듣기 문제, 2교시는 쓰기 문제, 3교시는 읽기 문제가 출제됩니다. 1교시 듣기 문제는 50문제를 60분 동안 듣고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쓰기 문제는 4문제를 50분 동안 문제를 풀어서 쓰셔야 합니다. 읽기 문제는 50문제를 70분 동안 읽고 이해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입니다. 각각의 듣기, 쓰기, 읽기가 각각 100점이 배점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문제를 하나도 포기하지 말고 다 열심히 푸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쓰기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지만은 읽기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문제는 50문제를 70분 동안 푸는 문제인데 시간이 다른 문제에 비해서 다른 문제 영역에 비해서 좀 많죠. 하지만 실제로 읽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듣기 문제는 50문제를 60분 동안 여러분들이 오디오 틀어주는 오디오를 들으면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읽기 문제는 50분 동안 50문제를 70분 동안 읽고 이해한 후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70분 동안 지문을 모두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문을 빨리 이해하지 못하면 50문제를 70분 동안 푸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읽기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읽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지문에서 핵심어를 찾고 그리고 중심 생각을 빨리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읽기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 수 있을지 같이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듣기, 쓰기, 읽기는 각각 100점이 배정되어 있고 총 300점입니다. 300점 중에 여러분들이 120점 이상을 얻으면 상급, 그리고 150점 이상을 획득하면 4급, 그리고 190점 이상을 받으면 5급, 그리고 230점 이상을 받으면 6급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의 대학원에 유학을 가려고 한다면은 6급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의 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한다면 5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일부 학교에 따라서는 학부 과정에 4급 이상을 받아도 합격이 가능한 학교도 있지만 4급을 받고 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어학 과정을 다시 여러분들이 다시 어학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에 유학을 갈 생각이라고 한다면 5급 이상을 안정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쓰기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문제는 51번, 52번, 53번, 54번 이렇게 4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51번은 빈칸을 채우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리고 지문의 유형은 실용문, 생활문과 같은 실용문과 생활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용문, 생활문, 안내문, 공고문, 편지글 같은 것들이 실용문이죠. 자, 52번은 마찬가지로 빈칸을 채우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런데 52번은 51번과 다르게 지문이 설명문이나 논설문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52번이 51번보다는 좀 더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배점은 똑같이 10점으로 둘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으로 53번은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지문으로 주어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린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53번은 이미 설문조사 결과를 그래프로 만들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53번 문제가 30점이나 배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53번 문제를 어려워하고 그리고 실제로 점수가 그렇게 썩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문제를 이해하기는 쉬우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3번 문제는 이해한 그래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53번 문제에 어떻게 답안을 작성할지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4번은 주장하는 문제입니다. 지문으로 주어지는 문제는 시사 문제 혹은 사회적인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와 같이 여러분에게 3가지의 과제가 같이 주어집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배점이 50점이기 때문에 전체 토픽 2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점수가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4번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토픽 2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54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따라서 54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서 높은 점수를 받으시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54번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기되는 이 문제와 그리고 문제에 따라오는 이 과제를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실 때 그 문제와 과제 간의 논리적인 연결을 잘 풀어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제는 3가지가 주어지는데 1번 과제, 2번 과제, 3번 과제 간의 논리적인 연결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각각의 문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번 문제입니다. 51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찾아 넣어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지문의 유형은 주로 안내문, 그리고 공고문, 편지와 같은 실용문입니다. 자, 이 안내문, 공고문, 편지와 같은 글은 다른 설명문이나 논설문과 다르게 이 글을 읽는 사람, 읽어야 할 사람,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
이런 읽을 사람, 읽는 사람,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51번의 지문은 상대가 정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해진 글이기 때문에 이 격식체를 사용해야 됩니다. 52번, 53번, 54번은 논설문 혹은 설명문이기 때문에 문어체를 사용하고 51번만 격식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끔 실수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유념해서 격식체를 사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에서 단서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접속 부사와 앞뒤 문장에서 맥락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에서 단서를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지문입니다. 자,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목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도서관 건물 엘리베이터 빈칸 그리고 뒤에 마침표가 있습니다. 자, 마침표가 있으면은 이 빈칸은 서술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빈칸 앞에 있는 어휘는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어휘입니다. 엘리베이터 어디서 나오죠? 제목에 나오죠. 엘리베이터 점검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찾으셔서 엘리베이터 다음에 빈칸에는 점검이라는 어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이 들어가는 서술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서술어가 될까요? 자,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도서관 건물 엘리베이터 점검을 합니다. 와 같은 글이 들어가면 적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찾을 때는 먼저 제목에서 힌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따라서 점검시간 동안은 엘리베이터 사용이 중지되오니 계단을 빈칸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침표가 있습니다. 자, 마침표가 있으면 빈칸에는 마찬가지로 서술어가 들어갑니다. 어떤 서술어가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접속부사와 앞뒤 문장에서 맥락을 파악하는데 여기서 접속부사는 뭐죠? 따라서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앞뒤 문장, 앞 문장을 한번 볼까요? 앞 문장에서는 엘리베이터 점검을 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이 중지됩니다. 엘리베이터 점검을 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이 중지됩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이용하십시오라고 하는 글이 들어가면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51번 문제는 제목과 그리고 접속부사 앞뒤 문장에서 맥락을 파악하여 정답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문제를 51번 문제는 제목과 접속부사 및 앞뒤 문장에서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2번 문제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는 5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찾아 넣어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지문의 유형은 주로 설명문이나 논설문입니다. 설명문이나 논설문입니다. 51번은 실용문 그리고 생활문이었죠. 52번은 설명문이나 논설문입니다. 그래서 51번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문이나 논설문이기 때문에 종결 어미는
문어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찾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52번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어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어를 통해서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핵심어와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이유는 5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2번 지문에서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문에는 빈칸이 두 개가 있어요. 빈칸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지문을 읽어봐도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핵심어를 찾는 것입니다. 핵심어를 찾는 것은 주제를 파악하는 데서 가장 첫 번째 단계죠. 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문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로 개발된 것이 전기차이다. 이것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52번 문제의 지문에서 핵심어는 주로 첫 번째 문장에 숨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첫 번째 문장에 핵심어가 있고 간혹 가다가 두 번째 문장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어를 찾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의 핵심어가 무엇일까요? 환경오염일까요? 친환경 자동차일까요? 전기차일까요? 여기서 핵심어는 전기차입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로 개발된 것이 전기차이다. 이 문장에서 우리는 전기차가 핵심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중심 생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심 생각을 파악할 때는 핵심어를 이용해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전기를 이용하여 주행하기 때문에 매연이나 오염물질이 빈칸 그리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자, 중심 생각은 글쓴이가 어떤 의도로 글을 썼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어와 관련된 중심 생각이 무엇일까요? 네, 선생님이 볼 때는 전기차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핵심어는 전기차이고 중심 생각은 전기차의 장점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핵심어와 중심 생각을 찾았으면 이 핵심어와 중심 생각을 통해서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어떤 말이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로 개발된 것이 전기차이다. 전기를 이용하여 주행하기 때문에 매연이나 오염물질이 빈칸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이 어떤 말인지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매연이나 오염물질이, 전기차는 매연이나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죠. 나오지 않아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나오지 않아서 혹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매연이나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아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매연이나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아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매연이나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52번 문제는 설명문이나 논설문이기 때문에 지문에서 핵심어를 찾고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 정확한 답을 찾는 데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53번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 문제는 그래프로 나타난 조사 결과를 200자에서 300자로 써서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글자 수가 정해져 있죠. 200자에서 300자. 그래서 53번 문제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200자를 넘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200자를 넘기지 못할 경우에는 점수가 좀 깎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200자를 넘기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53번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설문조사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고 설문조사 결과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프를 보고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한 것을 글로 쓰는 것이 어렵죠. 글로 쓰는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여러분들이 순위와 관련된 표현을 적절하게 홍의되도록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도 표현, 그리고 증감 표현, 이런 부사적인 표현을 여러분들이 어울리게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썼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면은 바로 감점이 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위와 관련된 표현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서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도 표현과 증감 표현을 어울리도록 사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보시면 적절하게 호응이 되는 표현이 이와 같이 어떤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2위에 올랐다, 3위를 기록했다, 이런 표현들이 적절하게 호응이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를 대신에 1위에 차지했다와 같이 쓰시면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감점이 되겠죠. 그리고 2위에 올랐다라고 해야 되는데 2위를 올랐다, 이와 같은 표현도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지했다, 올랐다, 기록했다,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을 할 때 같이 쓰는 조사가 에가 아니라 를 차지했다, 에 올랐다, 를 기록했다와 같이 어울린다라는 조사와 그리고 이 서술어 간에 어울리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사용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도 표현과 증감 표현도 서로 어울리게 사용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정도 표현에는 뭐 급격하게, 완만하게, 대폭, 소폭, 그리고 크게, 조금, 약간, 꾸준히, 서서히와 같은 표현이 있고, 증감 표현에는 뭐 증가하다, 감소하다, 늘다, 줄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그래프를 봤을 때, 그 그래프를 설명할 때 적절하게 어울리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세로 막대 그래프가 있어요.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라고 해야겠죠. 예.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높지가 않고 가령 이 정도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이럴 경우에는 완만하게 증가하였다라고 해야겠죠. 예. 이런 경우에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혹은 대폭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완만하게 증가했다, 소폭 증가하였다와 같이 그래프에 어울리는 표현들을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래프가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표현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대폭 감소하였다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폭 감소하였다 혹은 완만하게 감소하였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꾸준히와 서서히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꾸준히와 서서히는 어떤 경우에 사용할까요? 네,
자,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가 해마다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에 꾸준히 증가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증가하였다. 혹은 반대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꾸준히 감소하였다, 서서히 감소하였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런 경우가 있죠. 예.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소를 했다가 다시 증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높이와 이 높이가 좀 달라요. 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헷갈리게 됩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손을 그어 보시면 중간에 튀는 부분이 있고 중간에 가라앉는 부분이 있지만 처음과 끝을 연결해 보면 완만하게 증가한 거죠. 네. 이럴 때는 완만하게 증가하였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프를 정도 표현과 증감 표현을 사용하여 어울리게 표현하시는 것이 이 53번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5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54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점수를 획득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충분히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4번 문제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좋은 점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54번 문제. 자, 첫 번째 54번 문제는 먼저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600자에서 700자로 쓰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600자, 700자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학생들이 54번 문제에 대한 답안을 600자 이상으로 무조건 써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600자 이상을 쓰는 것이 좋겠지만은 600자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쓰신다면은 600자가 되지 않아도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0자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억지로 600자를 채우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상한 글이 돼서 점수가 오히려 깎이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600자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쓰는 것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4번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문제는 이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단락까지 단락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단락을 구성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단락에 어떤 내용을 쓸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4번 문제는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 그리고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으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락에는 어떤 내용을 쓰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단락에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 문제 제기를 쓰는 단락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단락에 문제 제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지문 내용을 재요약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을 재요약해서 쓰시면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첫 번째 단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은 문제에서 제시된 이 과제를 이용해서
번째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두 번째 단락에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세 번째 단락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을 보시면 54번 문제의 답안 구성은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단락은 지문의 내용을 재요약해서 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은 과제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쓰시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제에 대해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단순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의견과 이 의견과 이 의견에는 각각의 의견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개의 의견이 일관되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 세 개의 의견은 따로따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일관된 논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것이 높은 점수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각 단락별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의 내용을 재요약하고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쓰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첫 번째 단락은 주제를 쓰는 것인데,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재요약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은 과제에 대한 의견을 쓰는 것인데, 이 각각의 의견들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일관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쓰기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실제 모의고사를 가지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픽2 시험에서 쓰기 문제를 효과적이고 쉽게 풀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실제로 모의고사를 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풀어보면서 어떻게 문제들을 푸는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